안녕하세요. 종로학원 한월교육 교재연구소 임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체제와 킬러 문항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비 방법 및 콘텐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수능의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4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국어, 수학과 직업탐구의 영역 같은 경우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과목에서 70%가 출제가 되고요. 선택과목에서는 3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계열 구분 없이 사탐과 가탐에서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탐에서 한 과목, 가탐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기존처럼 사탐에서 두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탐에서도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체제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인데요. 기존의 국어, 수학, 탐구가 상대평가로 실시가 됐었는데 동일하게 상대평가로 실시가 되고요.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BS 연계율인데요. 70%에서 50%로 연계율이 축소가 돼서 EBS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에 그 영향력이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해서 각 교시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아침 8시 40분부터 1교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5교시가 끝나는 5시 40분까지 총 9시간을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1교시를 살펴보면요. 국어 영역이 총 45문항이 80분에 걸쳐서 시험을 실시하게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항으로 10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난 3교시에는 영어가 실시가 되는데요. 영어는 45문항 70분이 실시가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17문항의 듣기평가 문제가 있고요. 4교시는 필수 과목인 한국사를 필두로 해서 사탐에서 과탐에서 각각 한 과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교시는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 한문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30문항이고요. 40분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은 조금 일찍 끝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세부 영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문학과 독서가 공통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기존 수능에서는 문학에서 15문제, 독서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영역을 합쳐서 3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7문제씩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독서와 문법입니다. 문법은 여기 언어와 매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은 영어 영역 건너뛰고요. 수학 영역 같은 경우도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선택 과목으로 8문제씩 자기가 선택을 해서 풀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보통 이제 경향은 좀 쉬운 문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죠. 이 세 과목 중에서 제일 좀 쉽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확률과 통계인 거고요. 근데 이제 자연계 상위권 대학들이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미적분과 기하에서 반드시 택하게끔 자연계열 쪽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에서 선택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탐구 영역인데요. 탐구 영역 총 9과목이 있습니다. 사탐 같은 경우 9과목이 있고 과탐은 물리학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총 17개 과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학년 때, 3학년 때 각각 대략 한 3과목씩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3학년 단계에서 자기가 수능을
보는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여고 한문 같은 경우는 총 9개 과목인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알아보 집중 현상은 아마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제2외국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내가 어떤 제2외국어를 배우게 된다, 치르게 된다고 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도 미리 연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수형 킬러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답 베스트 5 안에 독서가 4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문법이 1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독서 영역은 총 15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4문제가 오답 베스트 안에 차지하는 거 보면 독서가 수능 1등급의 핵심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능 독서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아주 적절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영어 영역입니다. 영어 영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칸 추론 문제가 3문제가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빈칸 추론은 그래서 빈칸 추론에 대해서 빈칸에 주어진 부분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국어 영역과 동일하게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라든가 글의 주제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고 많이 읽어보고 주제를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수학 영역은 지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살펴보면 미적분,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학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웠던 개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 새로운 개념이나 공식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개념을 동시에 질문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학의 킬러 문항들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학 나형 문제인데요.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률을 보면 한 12.4% 정도 수준이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세 가지 개념이 지금 복합해서 문제를 푸는 키가 되는데 중복조합, 여사건의 확률, 그리고 조합이라는 각각의 다른 학년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도입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할까요? 중학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그것까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학생들이 어려워할까요? 정답은 매년 3월에 실시하는 교육청 주관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있습니다. 자, 3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과정은 배제가 되고 중학교 과정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시험을 분석해서 정답률이 낮게 나온 단원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단원이고요. 2학기에서 출제됐고요. 도형의 단문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률은 1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오답 베스트 5를 살펴보니까요. 그 원의 성질, 도형의 단문, 그리고 2차 함수 단원에서 출제된 문항들이 오답 베스트 5를 차지를 했고요.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경시대 문제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경시대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이 좀 어렵게 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초 6학년 도형 문제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학생들은 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0.6%의 정답률을 좀 보였고요. 또 자료와 가능성 문제, KMC 인증시험 30일의 문제도 정답률 5.1%.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수능 문제에서 확률과 통계하고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도형 같은 경우도 기하라든가 수능 쪽에서 그런 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요,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프리미엄 맥스라는 책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 프리미엄 맥스는요, 경시대의 문제들을 영역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과 자유와 가능성. 그리고 중등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수화 연산, 문자식 함수, 그리고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책을 출판을 했고요. 특징을 보면 문항의 난이도, 정답률별로 문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틀리지 않게, 계산 실수가 나지 않게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의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력 수학 문제를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위권을 도전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책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비평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중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원점수별로 각각의 등급을 추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몇 점 정도를 맞으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수능을 몇 등급을 맞을 수 있겠구나. 이건 단지 예측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몰입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콘텐츠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학부모님들께는 지금 그 문자로 저희가 이런 판매되는 책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문자로 URL 갔습니다. 그래서 URL 보시고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들 택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댁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로학원 하늘교육교재연구소 최지영입니다. 저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부터 과학고 영재학교까지 선발 방법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5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학, 과학 분야의 영재를 조기 발굴 및 성장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및 대학 등으로의 교육과정 및 진로 진학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영재교육 대상자 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시는 화면은 학년별로 평균 인원수를 저희가 조사를 한 건데요. 아래 초등학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교육청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영재학급, 그 다음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부터 시작해서 과고 영재학교 전국 자사고, 그 다음에 특성화대학, 의치한 수의대 약학계열까지 이렇게 인원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보통 최상위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초중고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 수입니다. 약 10만 명이고요. 이 수는 전체 학생 수의 1.83%입니다. 약 2%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은 저희가 수능 1등급 비율인 4%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별 선발 인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대학기술 특성화 대학 선발 인원과 의치한 수의대 그리고 2022학년도에 선발하는 약대 선발 인원까지 합해 보았는데요. 이 수치는 약 8,100명이었습니다. 이 수도 마찬가지로 약 2%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 본 비율과 지금 보시는 비율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초, 중 단계에서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을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대부분 최상위권에 진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표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내 아이가 최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가늠이 되실 텐데요. 처음 시작인 영재교육원, 영재학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선발 분야는 수학, 융합, 수학, 과학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학, 융합, 수학 분야, 그 다음에 과학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은 보통 비슷한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 또래의 친구들이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흥미를 더 느끼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결국은 내 아이의 포트폴리오가 되는데요. 그러면 영재교육원 선발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크게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교육청의 경우는 관찰 추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주의들을 통해서 지원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필고사 형태인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및 면접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대학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대부분 서류평가, 심층 면접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지필고사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면접 평가, 그다음에 대학 부설에서 치르는 심층 면접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항은 2020학년도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수학 문제였습니다. 마방진을 활용한 사고력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길이가 20인 모양 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영재교육원에서 출제되는 수학 문항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사고력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력 문항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가 사고력 문항을 경험을 해본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고력 유형을 많이 접해 본 학생이 아마 이런 시험에서도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 문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심화를 기본으로 한 창의성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출제된 문항이었고요. 다음은 4학년에서 출제된 문항이었습니다. 와카오터를 활용한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화죠. 스파이더맨과 앤트맨을 활용한 창의성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실험 설계에 관련한 문항들은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영재학교 2단계, 3단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실험 설계 유형의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들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시라고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제가 아까 미리 접해보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요. 영재교육원 선발고사 대비 파이널 교재입니다. 저희 교재고요. 이 교재의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연습을 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영재교육원 출제되었던 문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실험 설계하는 문제가 실제로 책에 있었고 출제된 문항이고요. 네, 그러면 다음은 영재학교입니다. 영재학교는 보통 2단계 전형은 5월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 날 2단계 전형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8개 영재학교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과고입니다. 서울과고의 경우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고난도 경시형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약간 융합 문항이 다수 출제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영역 간 융합이라던가 수학 융합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과고입니다. 경기과고의 경우는 경시형 사고력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시간도 같이 30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간 안배를 못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그런 평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가영입니다. 한가영은 창의력, 상호력 문항, 그 다음에 실생활과 연계되는 창의융합형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아주 심하게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종예술영재학교와 인천예술영재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영재학교로서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그동안은 시험을 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문항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아예 두 학교가 문제 출제 방향을 다르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은 공지사항에 이미 공지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종예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조금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3교시에 있었던 인문예술 종합 소양평가를 없애면서 수학 심화 문제를 더 풀게 했습니다. 아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대목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과 문항을 공유하지 않았고 기존대로 3교시에 인문예술 융합 소양 평가를 치렀습니다. 대전과고와 광주과고는 전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대구과고는 작년과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단답형, 객관식 문제가 다수였는데요. 금년도에는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대구과고 스타일로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는 좀 당황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학이 서술형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과학이 서술형이 8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단계, 8개 영재학교 2단계의 기출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시형으로 출제되었던 문항이고요. 경기가고에서 출제된 사고력 유형의 문항입니다. 한가형에서 출제된 사고력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경기가고에서 출제된 문항입니다. 그다음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출제된 문항이고요.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항이고요. 이거는 서울과고에서 출제된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과고에서 출제된 문항이었고요. 한가형에서 출제된 문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고입니다. 과학고는 거의 서류, 면담, 소집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소집 면접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 문항에 적힌 질문지를 주고 문제 풀이할 시간을 줍니다. 일정 시간 준 다음에 내가 풀이한 방법을 면접관 앞에서 구술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아래에 보시는 화면은 한성세종과학고등학교 소집 면접 문항이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한성세종과고 소집면접 문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영재학교 과학고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하늘교육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을 분석을 해서 대비 문제집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영재학교 대비 수학편, 과학편 교재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 교재에 들어있는 문항들, 문항 유형들이고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과학영재학교에서 출제된 문항 유형입니다. 문항 유형을 서로 비교해보고 이런 문항을 좀 연습을 하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영재교육원에서부터 영재학교까지 출제 경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설명의 신청자에 한해서 모바일로 URL 주소가 갔을 거예요. 이런 저희 혜택들을 다 살펴보시고 내가 해당하는 관심 있는 교재가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재교육원 선발고사 대비 파이널 교재. 이거는 사고력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영재교육원 실전 대비 문제집인 게이트 교재입니다. 이런 교재도 있고요. 아까 바로 앞서서 소개해드린 과학고, 그 다음에 과학영재학교 대비 교재, 과학편, 수학편 교재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명회 신청자에 한해서 하늘교육 에듀올 1:1 방문 가외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혜택들을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온라인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강당이나 이런 데 설명회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서 저희가 좀 비상적으로 온라인으로서 어떤 지역별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약하신 어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자료 위주로서 중요한 부분만 좀 짧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페이지 보시면은 고교 선호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미 특목고 자사고가 금년도 기준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의 어떤 학교 선호도가 좀 변화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5페이지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약을 하시면서 저희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실시하는 건데 전년도랑 금년도랑 좀 달라진 양상이 있다라면은 일반고로 전환 발표 이후에 자사고라든지 뭐 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선호도는 좀 떨어진 데 반해서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대체적으로 과학고등학교의 선호도가 현재 초등학생들은 19.4% 전년도 선호도에 있다 금년도 25.3%까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13.5%에서 17.6%로 전반적으로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선호 양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전체 선호도는 뭐 외대, 부고, 서울 과고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7페이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학고등학교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영재학교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학생들은 외대, 부고, 하나고, 상상고등학교 순서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국 단위로 대체로 선발하고 있는 자사고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9페이지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내신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주요 11개 대학에서 일단 선발 인원이 약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로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 9페이지 하단표에 보시면은 이 중에서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이 한 55%, 16,000명 정도, 전체 한 3만 명 중에서 한 16,000명 정도를 지금 현재 학생부 위주로 지금 뽑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10페이지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학교들에서 이제 학교 내신의 합격선 자체를 한 2등급 이내 정도로 지금 이제 학교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저희가 또 확인해보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대가 학교 내신의 합격선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 인원을 이 전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 전 과목에 걸쳐서 한 2.0등급 이내 정도 추정되는 인원을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한 16,400명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반고, 지역 자사고, 외고, 전국 자사고 이 순서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추정은 이루어되는데, 압도적으로 일반고 고등학교가 사실은 2등급 이내 인원이 뭐 학교 자체가 많으니까 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지역 자사고나 외고나 뭐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게 거의 2등급 이내에 들어온 인원 자체는 사실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아주 거의 없다, 이 정도 이제 상황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있고, 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요 이제 11개 대학 정도에서 학교 내신 합격선 자체를 한 2등급 이내 정도를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 또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 동안에 2등급 이내 정도 학교 내신에 분포되는 학생들은 한 16,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고가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한 97% 학생들은 일반고 출신들이고, 나머지 청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사실상 학교 내신이 2등급 이내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그만큼 경쟁 구조도 세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떤 그 학교 내신 따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전국에서 2등급 이내 정도, 주요 한 10개 대학 정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의 한 97% 정도는 일반고 학생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학교 내신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특목고나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내신을 2등급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전국에 한 16,000명 정도가 2등급 안에 들어오는데, 이 16,000명 중에서 수능 점수 자력으로 수능 점수로 이 대학의 정시 지원이 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한 5,6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걸로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16,000명의 2등급 이내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으로 자력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한 34% 정도, 나머지 거의 한 70% 정도 학생들은 사실 학교 내신만 따놓았지 수능 성적으로 저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대 학생들은
한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고로 또 따져보면은 한 33.0%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이게 내신이 그러니까 내신은 돼 있는데 수능까지 동시에 충족된 학생들은 이 정도 나타나는 걸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학교 내신은 2등급 안에 못 들어왔지만 벗어나지만 사실 3, 4, 5등급이지만은 수능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은 한 6,800명 정도로 또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재수생들이 있죠. 재수생들 중에서 또 수능 점수로서 이 주요 한 10개 대학에 지원 가능한 학생들 한 9,600명.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1페이지 보면 중간 그 테이블 보면은 학교 내신만 갖춰진 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그다음에 내신과 수능 동시에 또 맞춰진 학생들이 한 5,600명 정도. 그다음에 수능 성적만 또 갖춰진 내신은 벗어났지만 수능 성적만 갖춰진 학생이 한 6,800명. 재수생들이 한 9,600명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신은 사실은 좀 제껴놓고 수능 성적 자력으로서 이 주요 한 10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 한 22,000명 정도 추정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한 10,000명대 학생들은 사실 학교 내신만 갖춰놓았던 학생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11페이지 중간표에 보시면은 그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 내신 또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충족된 학생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서울대학교 합격생으로 놓고 보면은 학교 내신 갖춰놓은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이 외고나 국제고 출신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갔던 학생들의 거의 한 7, 80%는 또 수시로 지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시에 합격을 했다. 그렇다면은 학교 내신 성적은 2등급대 자체가 안 나오는데 서울대 합격생 숫자를 놓고 보면 거의 한 7, 80%대 학생들은 또 수시로 갔다라고 하는 걸로 놓고 봤을 때 학교 내신만 사실은 따놨다고 해가지고서 결코 어떤 이런 대학들이 또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학교 내신이 설사 국에 들어온 학생들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은 오히려 수시에 합격하는 학생이 이만큼 더 많다는 얘기 자체는 어떤 그 내신과 어떤 주요 대학의 입시의 어떤 상관관계가 바로 어떻게 보면 1대1로 바로 매칭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라는 대목이 확인될 수 있고 자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전국 17개 시도를 지역별로 또 분류를 해보면은 서울 소재 학생들이 이 주요 한 11개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한 6,000명 정도가 추산이 되는데 이 중에서 내신만 갖춰놓은 학생들이 한 33%, 내신과 정시를 동시에 충족으로 갖춰놓은 학생들이 한 21%, 수능만 했던 학생들이 한 12.9%, 재수생이 33%.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주요 11개 대학에서 그 지원이 가능한 학생들 중에서 한 40% 정도는 내신만 갖춰놓은 학생들이고 나머지 한 60% 정도대 학생들은 뭐 재수생이 됐든지 아니면 재학생이 됐든지 간에 수능 점수가 이미 좀 기확보된 학생들이 한 60% 정도는 된다 이렇게 데이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이건 서울 25개 구로 또 정밀하게 들어가서 봤던 자료인데 강남구 한번 보시면은 한 1,100명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강남구 1,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서울 소재 한 11개 대학 정도 갈 수 있는 그 지원권 에리아 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 내신으로 갖추는 학생들은 한 3.7%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거의 한 90% 이상대 학생들은 지금 현재 수능 점수로서 뭔가 좀 현재 컨디션을 갖춰놓고 있는 것이지 학교 내신의 컨디션을 갖춰놓은 학생들은 한 3.7%밖에 안 된다라는 거. 나머지 지역 상황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나머지 어떤 반대적인 상황이 있죠. 내신만 갖춰놓고 있고 수능 점수는 아예 그냥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전국 17개 시도도 지역별로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지금 13페이지에서는 지금 저기 서울권 소재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지방권에서는 지방권 또 설명할 때도 다시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같은 경우에 서울 주요대 지원 가능한 그 인원이 많은 학교들을 한번 뒤져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내신만 갖춰놓는 학교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이 주요 한 11개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분포도 자체가 많은 고등학교를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학교 내신보다는 수능이 동시에 갖춰졌거나 아니면 뭐 재수생 비율이 좀 높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분포도가 나타나는 것들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권 소재 학교들도 저희 설명의 자료에서 또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수시에서 이제 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는 가정하에 그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이 있고 안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주요 여기 11개 대학 정도를 보면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한 80% 정도가 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주요 한 11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아예 사실상 안 본다라는 거.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분포도를 놓고 봤을 때 학교 내신 성적은 되는데 수능 성적이 안 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비교과 영역 자체도 학생부 교과 성적 못지않게끔 비교과 자체가 교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대신에 또 학생부 교과 학교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에서는 주요 여기 뭐 고대라든지 한양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능 체제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반영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비율 자체를 보면 한 70% 정도. 그러니까 학교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위주로 뽑는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도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7페이지가 각 학교별로 본 체제 요구 사항입니다. 18페이지. 전국 17개 시도로 봤을 때 내신 2등급 이내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3개 영역에서 한 2등급 이내를 충족하는 비율을 분석을 해보면은 전국에서 2등급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를 갖춘 학생으로 추정이 되는 건 한 5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3개 영역에서 2등급이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2개 영역에서 2등급 정도를 맞춘 학생들은 거의 한 76.5%. 그렇다면은 최소한 학교 내신 2등급 안에 들어오면서 두 과목 정도에서는 전국에서 한 11% 안에 들어온 학생들의 대열에 들어온 학생들 거의 한 80% 가까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2등급 이내 들어오면서 최소한 두 과목에서만큼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한 11% 안에 들어올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신 경쟁력과 수능 경쟁을 놓고 봤을 때 대충 어떤 비슷한 어떤 그 경쟁 구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 25개 구로 놓고 봤을 때 강남구 학생들 중에서 그 학교 내신 2등급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3개 영역에서 2등급 안에 들어온 학생들은 한 96% 정도로 되고 2개 영역에서 2등급이 들어온다. 거의 100%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 내에서 나머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자료도 또 공개가 드릴 텐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 내신과 어떤 수능 최저의 충족 어떤 그 비율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과 최상위권대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분석인데 20페이지입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전국적으로 한 6,400명 정도. 약대는 이제 내년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뽑게 되어 있는데 학부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수능을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 점수를 뽑으니까 수능이 반영이 되는 거고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능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86.2% 전체 모집 단위에서 86.2%는 수능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내신도 갖추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대학들에서 86.2% 정도가 수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중요한 어떤 걸 참고치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전체 의대 같은 경우에 86.8%, 치대가 83%, 22페이지, 한의대가 91%, 수의학과가 79.4% 정도 전체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을 좀 현재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23페이지. 약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그 내년도 입시부터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전국에서 1,583명을 뽑는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1,583명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봤을 때는 일반 대학에서 자연계 학과에서는 아무래도 합격선에 대한 어떤 상당히 큰 영향력을 좀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08학년도부터 약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이제 바뀌어졌었는데 그 전에 이미 대학이 있었던 데가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왼쪽 편에 그 대학은 이미 그 이전부터도
고교 졸업생들을 뽑았던 게 있었었고, 신설대학대 같은 경우 연세대라든지 뭐 가천대 이런 대학들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지금까지는 서열을 매겨본 적이 없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통해서 왼쪽에 표에 있는 거는 예전에 서열이 매겨져 봤던 경험이 있는 거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대학들은 사실은 고교 졸업생을 처음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심 사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 자, 세계 대학 순위,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약대 발표한 거 보면 서울대, 성대, 고대, 경희대, 한양대, 연세대 순서대로 현재 잡혀졌다는 게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내년도부터는 학교 서열을 어떤 그 우수한 학생들이 얼마만큼 어느 대학에 가는지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아서 제가 뽑아봤고, 밑에 부분들은 의학 관련 쪽에서는 서울대, 성대, 연대, 고대, 한양대, 경희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저희 회사에서 현재 예상 순위를 뽑아본 겁니다. 자, 약대는 그 대학에서 의대가 있는지 없는지, 뭐 병원 관계 어떻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텐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나올 텐데, 현재 저희 회사에서 추정을 해본다라면 25페이지 정도의 약대가 순서로 현재에서 설정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일단 해봅니다. 근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또는 금년도 고3 학생들 중에서 굳이 재수를 해서라도 이런 어떤 의학 관련 쪽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이런 순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 지표가 될 것도 같습니다. 26페이지. 이런 이과 최상위권들이 의대 치대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주요 대학에서 합격선 자체가 지금 1.5등급 이내 정도 들어와 줘야 됩니다. 아까 주요 10개 대학에서는 한 2등급 이내 정도 들어오는 걸로 추산이 됐었는데, 이과 최상위권들은 1.5등급 정도를 지금 현재 그 발표를 좀 하고 있고, 또 추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5등급 안에 들어왔거나 또는 아예 의대라든지 이런 그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능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을 실제 추정을 해보면 한 2,8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2,800명 중에는 한 42% 정도는 학교 내신만 갖춰놓은 학생, 수능 성적은 안 갖춰져 있는데 학교 내신만 갖춰진 학생들은 한 42% 정도. 내신도 갖춰졌고 자력으로 수능으로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한 9.7% 정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내신은 갖춰졌는데 수능이 그만큼 충족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내신도 갖춰놓고 수능까지 같이 갖춰놓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될 텐데, 이게 한 9.7% 정도. 내신 아예 벗어났다. 수능 점수로 정시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한 20.4% 정도. 나머지는 재수생들이 한 27.6% 정도로 의대 정도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성적대 분포도는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놓고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한 570명 정도대가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서울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의대 진입권으로 봤을 때 지원이 한번 가능할 만한 학생들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한 34% 정도는 내신만 갖춰진 학생들. 사실 보장은 100% 개런티가 안 되는 거죠. 한 34% 정도는 내신만 갖춰졌다. 두 번째, 한 13.6% 정도는 내신도 갖춰졌고 수능도 갖춰졌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생들 한 13% 정도. 그다음에 수능만 갖춰졌다. 내신은 벗어났지만 수능 성적으로 자력으로 내신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학생들 한 20% 정도 돼. 그리고 재수생들이 한 31.6% 정도 돼. 그렇다면은 서울 시내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의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한 70% 정도는 자력으로서 정시로서도 갈 수 있는 어떤 그 에리어권에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고, 전국 17개 시도도 한번 좀 참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신은 갖춰졌는데 수능이 안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이미 경쟁력에서 상당히 이탈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요 의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전형이 거의 90% 가까이 정도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만 갖춰 가지고서는 이런 부분들을 또 진입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할 수 있고요. 27페이지는 지금 현재 그 강남구를 한번 놓고 보면은, 강남구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어쨌든 의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스펙트럼 안에 들어온 학생들을 분류를 해보면은, 내신만 갖춰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1.5등급 이내 정도 되는 극상층의 학생들이 현재 분포 자체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도.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져 있느냐.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충족된 학생들이 7.6%. 내신 아예 1.5등급을 벗어난 학생들 중에서 자력으로 정시로 지원 가는 건 안에 들어온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인 47.3% 정도. 나머지 학생들은 한 44.3% 정도가 재수생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권 정도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의대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신을 가지고서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현재 분포도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반대적으로 강남구 안에 나머지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 현상들이 돼 있는 거죠. 학교 내신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수능 자체가 사실상은 어떤 때 보면은 거의 뭐 전혀 갖춰지지 않는 구들도 상당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내신은 갖춰져 있는데 수능 점수가 안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이미 수능을 요구하는 전형이 자체가 지금 80% 넘기 때문에 이미 합격권에서는 한 80% 정도는 이미 이탈을 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인 거죠. 그 28페이지 보면은 의대 정도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어떤 의대 정도를 지원한 가능권 안에 내신으로 한 1.5등급 이내 수능 점수로 보면은 정시에 지원이 가능한 학교 숫자가 좀 많이 나온 학생 비율로 놓고 보면은 주요 상위권 고등학교들에서는 보면은 내신만 갖춰놓은 학생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또 보는 통계입니다. 그 29페이지. 자, 내신은 1.5등급 안에 들어오는데 의대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4개 등급하면 한 5 정도를 맞춰야 될 수 있는 어떤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서울 학생들 중에서 내신은 1.5등급 안에 들어온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갖춘 학생들은 27.7%밖에 안 된다라는 거. 내신은 갖춰져 있는데 나머지 한 70% 정도는 수능 때문에 아예 원서 자체가 낸다 하더라도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신 1.5등급 안에 들어오면서 수능 최저를 갖춘 학생들은 18.1%, 거의 82% 정도 가까운 학생들은 사실은 내신만 그냥 갖춰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능 때문에 상당히 그 진입이 좀 어렵다 이런 구조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이게 서울 시내 구별로 뜨고 놓고 봤을 때는 반대로 강남권 학생들은 1.5등급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사실 한 81.8% 정도는 수능 최저는 갖춰져 있다. 그렇지 않은 동네들 보면 아예 0%대까지 나타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신과 어떤 수능의 어떤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는 것이 내신 최상위권 1.5등급 이내이면서 의대 정도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것들을 한번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극단적인 수치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고치를 해봐야 될 테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어떤 학습 플랜을 짜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 쭉 42페이지까지는 뭐 경찰대라는 사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 고교 유형별, 지역별 약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을 지역별로 잘 분석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는 금년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또 수능 체제가 또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정시 학대가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정시 학대가 학대가 된다라고 하면 수능이 또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정시 학대가 현 고2보다 더 학대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수능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현재 가고 있다.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능의 비중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상황은 지금 학교의 어떤 내신 정도만 이렇게 충족시켜 가지고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주요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는 저희도 이 설명회 때 좀 많은 자료를 좀 공개를 하는데 초등학교 시험이 없죠.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9개학년 동안에 사실상 상대평가인 거는 없는 상황이 되긴 한데 중학교 때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에서 90점 넘는 학생들은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게 한 10%대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수능 때는 90점 넘는 학생들이 10%도 안 나타나는 단단히 때까지 나타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과목 자체는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학교 때는 30%, 고등학교 때는 10%대, 실제 수능에서는 10%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떤 그 점수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도 미리 좀 알고 있을 필요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44페이지 밑에 표에 보시면은 이번에 6월 그 모의고사를 봤죠. 평가원에서 모의평가를 봤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6월 달이 90점이 넘으면 1등급인데 작년 수능에서 90점이 넘는 애들 한 7%가 나타났는데 금년 6월 달 모의고사에서는 90점 넘는 애 한 8%대, 한 1%대가 높아졌죠. 그러면은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일단은 해석이 되는데 대신에 2등급, 3등급 80점대하고 70점대 자체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그 전에 수능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 얘기 자체는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인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적 분포대를 놓고 보면 90점 넘는 학생들은 좀 더 잘하고 있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한 80점이나 70점대 학생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 또 50점도 안 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적에 대한 격차가 좀 커져가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해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 더 격차가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고3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도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그 교육 과정상에서 혹시나 모르는 어떤 그 학력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관리를 좀 해보는 것, 어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고 45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해 6월달 성적 보면은 재수생들은 사실은 재수를 하고 나서 그 전에 비해서 한 1등급 정도가 올라가는 건 통계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추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고3들이 그 전국에서 한 4% 안에 드는 1등급 학생들은 뭐 학교랑 이렇게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더 잘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좀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성적에 대한 양극화라는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은 어디가 유리할 것인가가 요즘 약간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47페이지 표에 보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좀 높게 상대적으로 그 전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면 어렵게 출제됐다는 얘기가 되고 표준 최고점이 낮게 나타나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걸 의미가 하는 건데 여기서 1등급, 2등급은 재수생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가 지금 여기 47페이지 나가 있는데 사실은 쉽게 출제되면은 오히려 재수생들한테 유리했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난이도를 어떻게 뭐 조절을 하면서 쉽게 어렵게에 따라서 어느 특정 집단에게 유불리가 있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48페이지를 잠깐 눈여겨 보면은 영어 같은 경우가 각 구별로 놓고 보면은 쉽게 출제가 되었다. 1등급 비율이 90점 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다라고 일단 단순하게 가정을 해봤을 때 쉽게 출제될수록 공부를 잘하는 지역과 공부를 못하는 지역의 격차는 더 커진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쉽게 출제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주 공부를 좀 못했던 학생들이 더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공부를 평상시에 잘했던 지역에서 이런 더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 자체는 평상시에 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일수록 쉽게 출제를 했을 경우에 점수 분포는 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교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초중 단계에서의 어떤 적절한 학습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치를 봐야 될 것 같고 4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입니다.
뭐 4%, 11% 안에 들어오면 1등급, 2등급 구조가 돼 있는데 영어만큼은 지금 현재 절대평가죠. 90점이 넘어 1등급, 80점이 넘어 2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49페이지 좌측에 보면 영어가 만약 1등급을 맞은 학생이다. 그럼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 이상, 거의 한 50% 이상은 2등급 이내가 현재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 반대로 문과는 탐구에서 사회탐구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 대학들은 사실 두 과목을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과에서는 영어 1등급을 맞았다면 국어하고 수학에 1, 2등급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한 절반 이상 되는데 사회탐구에서는 한 7%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구조도 나타났다는 얘기 자체는 상위권에서 영어를 잘하면은 국어하고 수학도 한 절반 이상은 2등급 안에 들어왔다. 반대로 사회탐구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 있어서 문과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회라든지 이런 과목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되면은 발목을 잡혀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과목에 밸런스 있게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정 과목만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전 과목에 걸쳐서 어떤 그 포기라든지 이런 과목이 없게끔 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그다음 만약에 영어가 2등급으로 됐을 경우에 국어하고 수학에 있어서 문과에서 보면은 2등급 안에 들어온 거는 불과 한 10%대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어라는 과목 자체를 잘하게 됐을 경우에 문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등급 안에 들어오면 국어 수학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이미 그 과목에서도 1, 2등급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2등급, 3등급으로 벗어날수록 그만큼 영어가 2등급, 3등급 벗어날수록 국어 또는 수학에서 2등급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걸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어떤 과목의 어떤 어떤 뭐 중요도보다는 어떤 그 다른 과목의 어떤 상관관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 자연계를 한번 보면은 영어가 1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에서 동시에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아까 문과랑 차원이 좀 다르죠.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는 1등급이 됐는데 수학 가형에서 1등급 나오면 12.4%, 아까 수학 나형에서 35.3%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과 성향의 학생들만큼은 영어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수학이 바로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 탐구 과목도 더 수학보다 오히려 좀 더 떨어지는 현상도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목은 수학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탐구는 수학보다 더 심각한 경우일 수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일단은 수학 과목도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과학 과목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뭐 지금 흥미를 좀 잃어버린다라든지 이런 데서 좀 주요 과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과 최상위권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뭐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뭐 영어가 1등급 냈을 때 나머지 과목들이 어떤 상관관계 이렇게 볼 수 있고 53페이지 제가 잠깐 끝으로 보여드리고 저 시간 끝내겠습니다. 중학생인데 지금 현재 중학교 단원이 다 끝나고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표본으로 저희가 한 174명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고교 진학 후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수학 시험지를 한번 특정 해 정도 데이터를 해가지고서 풀어보게 해봤습니다. 그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보는 전국 모의고사 시험 자체는 중학교 과정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끝냈다라고 가정하고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미 시험 범위는 끝냈던 거가 되는 거죠. 풀게 해봤을 때 3등급 이하 때가 그 76%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도가 무작정 뭐 중학교 단계에서 이미 고등학교 단계를 이미 돌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학력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혼자만 좋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3, 4, 5등급 대 정도가 거의 한 80% 가까이 나타났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무늬만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지 실질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그 학습 상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도 그냥 어떤 진도 위주라기보다는 현재 어떤 정확하게 그 수준에 대한 어떤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재연구소에서 오늘 설명에 지금 그 예약하신 분들한테 무슨 그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측정 테스트지도 아마 지금 그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등학교를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중요한 지표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잘 좀 말씀을 드렸고 전국 지역별로 어떤 입시 정보라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이 충분히 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제가 브리핑을 드렸으니까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한원교육 입시분석실의 백승희 부장입니다. 일부에 이어서 지금은 지역별 특별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별 특별 자료는 같이 나눠드린 자료집 두 개가 있는데요. 일부에서 사용하는 자료집과 지금 지역별 특별 자료 나눠진 자료집 요걸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각각 지역별 특별 자료 제목에는 일부에 어떤 페이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적혀져 있으니까 내용 보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일부 자료집과 좀 비교를 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연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전주시를 중심으로 전북 지역에 있는 내용, 지역별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연사님께서 말씀하셨 것 중에서 지금 자료집 한 12에서 1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고 주요대,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대를 갈 수 있는 자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원들은 수시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자원이 되고 정시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자원이 되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각각 별도가 아니라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아까 일본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일반고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내신 등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내신 등급 한 2점 몇 등급을 받고요. 정시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 예대 정도까지는 좀 받는데요. 전북 지역을 봤을 때 전주시가 같은 494명, 그렇죠? 494명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내신만 2.0 등급. 그러니까 다른 건 준비 안 돼 있고 수능 준비는 안 돼 있고 내신만 한 150, 30% 정도 되죠. 그다음에 내신하고 수능 정도라는 게 35% 정도 되고요. 수능만 준비된 한 26명 정도. 그다음에 재수생이 한 139명 정도 돼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신에는 수능과 수능만 인원을 좀 중시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90명 정도, 그렇죠. 200명 정도까지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 내신만 수능과 수능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아까 연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수시는 내신 학생 물전이 많기 때문에 내신 중심이 되는데 사실은 수시를 지원할 때 이 정시를 성적을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정시의 수능에서 주요대를 정도로 갈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수시에서 절대로 주요대 밖으로 쓰지는 아니면 특히 이제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시에서 수능이 한 100주대 정도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요대 성적으로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수시는 주요대 위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능 준비가 주요대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자력으로도 주요대를 갈 수 있다. 왜? 수시는 주요대 전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자력으로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지금 보시면 자력으로 안 되는 아이들이 오늘은 153명. 왜 자력으로 안 되느냐? 이 친구들은 내신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학생 종합전형 같은 경우 서류하고 면접하고 이런 거 보죠. 더군다나 플러스 수시전형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전 여부가 있죠. 이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3명은 내가 20점은 임금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보고 대학 입시를 가기 때문에 이 153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면 자력으로 준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자력 수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준비가 좀 잘 돼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내신 한두 수능이 176명.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하고
내신 성적 준비를 좀 잘 되고 그러니까 골고루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타 지역들 보시면은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원들이 내신하고 수능이 준비된 학생 자원과 수능이 준비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내신은 잘 하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 쉽지만 결론적으로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신다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의 수능 준비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수능을 주요대까지 가서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걸 판단하시겠고요. 만약에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전 단계부터 내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 자료인데요. 지역별 자료고요. 전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주요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자원이 많은 학교를 분포를 상위권부터 내겠습니다. 최상위권 A고는 35명 정도고요. B고는 상위권 하기 좀 그렇네요. 35, 33, 33, 32, 30 이렇게 정도로 돼서 ABCD고가 되어 있는데요. 좀 학교를 비교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A고 같은 경우는 내신을 따는 아이들이 2.0 등급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지금 2명하고 내신한데 수능하고 잘 치는 애들이 지금 15명, 그래서 7명 정도가 2.0 안에 들어왔습니다. 2.0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15명은 수능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수능만 준비하는 7명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신하고 수능을 준비를 잘 시키고 있고 거기다가 수능까지 준비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내신만 잘 뜨는 애들보다. 그러면 수능 정시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아마 진학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반면 이 2명 같은 경우는 내신은 2.0을 따왔지만 학습의 종합전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때 서류와 면접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 학교가 이 내신 성적이 이 2명이 이게 적다고 해서 나쁜 학교는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이번 학기는 네가 1등급, 이번 학기는 네가 1등급, 이 과목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해갖고 경쟁이 막 치열하니까 1등급이 막 바뀌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대입해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평균을 내주는데 그렇게 내다 보니까 1.5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다음에 2.0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극소수로 적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통 대부분 특목 자사고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좀 독특해 본 거는 이제 H고 보고, 그 다음에 H고를 보겠습니다. H고를 봤을 때 내신만 따는 아이들 한 11명, 그 다음에 내신의 수능이 한 7명 정도로 있죠. 그래서 내신 따는 아이들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준비에서 내신 중심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학교가 진학하게 될 때 이 7명 안에 수능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미리 고등학교에 희망하는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가 수시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정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좀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고 진학을 여부를 선택해 주면 되실 거고, 특히나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의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준이 내가 이 친구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해서 내신을 따는 중심의 학교를 가고 있다.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어떤 성격이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신 잘 따는 학교를 가서 그렇죠 서류 준비나 면접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심을 가셔야 되고, 아이는 좀 내신 성적 따기가 좀 힘든데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수능 좀 잘하는 학교 그쪽으로 가서 진학을 여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내신 이제 자력으로 가는 걸 생각하지 말고 2.0 난 자력이 안 돼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신 2.0 안으로 들어왔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또 플러스 알파의 변수가 또 있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얼마큼 충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내신을 잘 따놨다고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 못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요대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요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서류나 면접 준비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저희가 보통 3개 2등급 이내 영역을 2등급 이내로 좀 보는데요. 제가 전주시를 보겠습니다. 전주시가 2등급 이내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 2.0등급 안에, 내신 성적 2.0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329명 정도가 되고요. 세계 2등급 이내 아이들이 230명 정도 됩니다. 대략 70%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능 준비하고 내신 성적이 골고루 준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2.0 안에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는다.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70%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나머지 30%는 어떻게 됩니까? 최저학력 기준 충족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2.0 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주요대 고민을 좀 해봐요. 같은 내신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지원하는 군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등학교 진학교에서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10% 정도 되는데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 30%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능 공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자연계 최상위권이죠. 의대입니다. 아까 주요대는 저희가 내신 등급 2.0등급을 받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한 외대 정도 이상의 급을 받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한 1.5등급까지는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시형 같은 조선대 의대 정도까지 봤을 때 어떻게 분포되느냐라고 하는데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한 76명 정도 갖고 있는데 내신만 갖고 있는 애들이 한 60명 정도, 내신에 수능이 갖고 있는 애들이 9명 정도예요. 그렇죠? 아까 보면 확실히 줄었죠. 그러니까 9명, 내가 봤을 때 이 의대를 지원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주시에서 이 9명 안에 드는 게 관건이다. 자력으로 갈 수 있는 9명 안에 관건이고, 나머지 30명, 60명들은 수시에서 지원권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을 체크해야 된다. 뭐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29페이지에 자료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뭐냐면 1.5등급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주요대 같은 경우는 3개 2등급 이내까지 봤죠. 근데 저희가 지금 4개 5등급, 4개 등급 합 5까지, 4개 등급 합 5까지는 의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69명이 1.5등급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수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는 4개 등급 보면 7명 정도 됩니다. 9명. 아까 9명 7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1%. 그러니까 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여부를 의대를 지원한 전주시 한다면서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교 1등이 된다 하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를 다 합했을 때 수능에 반영하는 학생 인원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수능 반응 연간 떼고서 의대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선정하면 이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나 수능 준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예 없이 충족이 안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힘들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 합격자 자료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해의 학생부 종합,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때는 서울대 자료를 보고요. 또 입시가 변하면서 서울대 입시 변화가 굉장히 입시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합격자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지금 페이지, 지금 자료집에 일부 자료집에 34페이지 연관된 내용은 뭐냐면 서울대의 합격자 수와 그 지역의 내신 등급에 있는 자원들의 합격 그 수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수가 한 16명 정도 되네요. 근데 1.5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아이들 한 129명 정도 됩니다. 일반고에서 129명 정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1.5등급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좀 서울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할 때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 지역에서 내신 등급을 좀 보수적으로 따른 건데요. 앞 페이지와 연관된 내용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집 37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가 입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2007학년도 같은 경우는 정시가 한 50% 넘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2028년도는 수시가 80% 넘으니까 되게 다른 환경이죠. 이 다른 환경에서 고등학교 명문고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걸 저희가 좀 판단을 하시고, 또한 이 변하는 고등학교에서 버틴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입 변화에 굉장히 적용을 잘하고 있다. 못 버티는 고등학교는 대입 변화에서 좀 어떤 부분이 문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007학년도에 전주시 일반고 중에서 완산고가 1등이었네요. 5명 배출하고요. 전일고, 전주 솔레고가 4명, 전주 연수인고 3명, 전라고 3명 이렇게 해갖고 분포되는데 2020학년도 오시면서 전대 사대부고가 4명, 전일고와 전주 한일고 2명씩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전일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학교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조금 체크를 진학하고 하는 학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전북 지역도 한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요즘 많이 나오죠. 수능 난이도 변화에 따라서 어디가 유불리하냐,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있는데요. 아까 일부 연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북 지역도 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2012학년도 표를 좀 보실 비율이 이제 어떤 건지 생소하실 텐데요. 뭐냐면 1등급 비율,
1등급 비율이 영어 1 절대평가 1등급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90점을 넘는 아이들입니다. 90점 넘는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전국에 봤을 때 한 4.34%가 2017학년도 안 돼요. 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90점 넘는 아이들이 좋게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2학년도가 맨 끝으로 가시면 18.40으로 좀 쉽게 출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렵게 출제니까 그 다음에 좀 쉽게 출제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18.40으로 굉장히 쉽게 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부터 쉬운 순으로 저희가 수능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각 지역의 비율은 뭐냐? 80점이 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 아이들이 어떻게 많이 달려졌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13.9%에서 36.3%로 좀 늘었죠. 대표 늘었죠. 자, 그 다음에 못하는 지역들이 비율이 나왔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비율이 굉장히 극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보면 2011학년도에 13.9%가 났던 격차가 2012학년도에 보니까 34.8%. 그러니까 비율 학생 수가 적은, 그러니까 80점 넘는 안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그 지역들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부분 다 1.3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잘하는 지역은 확 늘었어요. 중상위권이 확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좀 쉬워지면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력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좀 생길 수 있다. 이거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별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하늘교 송견상무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특목 자사고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특목 자사고 갔을 때 적응 문제, 그다음에 대학 진학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특목 자사고 입학하기 위한 선발 시험, 그다음에 합격점, 면접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특목 자사고 이제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원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 자사고 진학했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많이 적응할까 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응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전출과 학업 중단입니다. 적응을 못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이게 이제 전출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봤을 때 자퇴, 뭐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입을 간다든지 이게 이제 학업 중단입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특목 자사고 전체 평균은 3.2%입니다. 영재학교는 0.7%, 과고 1.3%, 전국 자사고 2.6%. 지역 자사고는 4.3%. 지역 자사고를 빼고는 사실은 100명 중에 1명, 2명도 전출 또는 학업 중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봤을 때 그런 걱정은 상당히 기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자사고는 조금 뭐 평균적으로 높지만 100명 중에 4명 정도 수준. 상당히 보면 봤을 때 적응을 못한다 이런 고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학교별로 보면 55페이지 하단 영재학교를 보면 제일 높은 학교 1.3%, 없는 학교는 0%. 그 다음에 56페이지 과학고를 보면 제일 높은 학교 3.6%, 제일 없는 학교는 0.2%.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 자사고 상대적으로 좀 제일 높은 게 북일고, 김천고 4%대고, 상위권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는 봤을 때 1.4%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57페이지 지역 자사고. 지역 자사고는 조금 학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뭐 장흥고, 동성고, 경희고 같은 거는 7에서 9% 정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충남 삼성고, 희문고, 안산 동산고 같은 경우는 1%대입니다. 안산 동산고, 충남 삼성고, 그다음에 희문고, 요건 이제 좀 상위권 자사고,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교라고 볼 수 있고, 상위권 학교는 좀 학업 중단, 전출이 좀 낮은 반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중하위권 학교라고 볼 수 있는 장흥고, 동성고, 경희고는 좀 전출 학업 중단 비율이 높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들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어떤 적응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외성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외고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교 김해외고, 대원외고, 대전외고는 1%대 내외.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서울 외고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높지만 4에서 5% 수준. 국제고 1%에서 3%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목 자사고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적응 잘할 거냐 못할 것이냐, 전출과 학업 중단을 놓고 봤을 때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특목 자사고로 갔을 때 대학 진학 과연 봤을 때 안심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영재학교를 놓고 보면 2020학년도 기준 1위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진학자가 687명 정도 됩니다.
전국 영재학교 선발 인원이 789명인 걸 감안했을 때 87%가 이들 탑5 대학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명 중에 87명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를 간다. 그다음에 탑10 대학은 성균관대까지 했을 때 808명, 789명을 어찌 보면 상회합니다. 그만큼 봤을 때 진학 실적에서 자유롭다. 모집 인원을 상회하는 부분은 다시 재도전하는 부분 일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페이지 과학부 제일 많이 가는 학교는 2020학년도 기준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유니스트, 고려대 탑5 학교가 한 817명. 전체 과학고 선발인은 전국에 1,600명 정도입니다. 약 절반 정도가 탑5 대학에 간다. 그 다음에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까지 했을 때 탑10 약 70%, 10명 중에 7명은 탑10 대학 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봤을 때 영재학교는 거의 진학에서 자유롭고 과학고도 조금은 영재학교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진학에서는 봤을 땐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고 국제고 2020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가는 거 고려대, 한국외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탑5 대학에 가는 게 한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중앙대, 이대, 숙명여대, 서강대 탑10 정도가 봤을 때 34.6%, 100명 중에 34등 정도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이들 대학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상위권 외고냐 하위권 외고냐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자율고 부분은 이제 뭐 봤을 때 자사고도 포함되지만 자율형 공립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우선 뭐 특목 자사고 진학 후에 대입 진학 실적을 놓고 보면 영재학교 아까 때 보면 정원을 상회할 만큼 탑10 대학에서 진학이 자유로웠던 걸 볼 수 있고 과학고 10명 중에 7명이 탑10 대학을 가고 외국 국제고를 보냈을 때 10명 중에 3등, 4등 정도는 탑10 대학에 갈 수 있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진학했을 때 우리 자녀분의 학업 수준 내신을 그 정도 수준을 들어오든지 아니면 수능을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을 들어오든지 좀 강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특목 자사고 선발 방법 우선 이제 봤을 때 대입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입시 일정은 코로나19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입이 뭐 첫 번째 영향을 미쳤고요. 대입 수능이 봤을 때 2주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발표된 게 11월 19일이지만 2주 연기해서 12월 3일 최근에서는 보기 힘들게 12월 달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시를 쓰든 정시를 쓰든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대부분 학생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수능 보기 전에 수시 원서 접수를 먼저 합니다. 2주 연기돼서 9월 23일부터 28일 수시 학생부 아까 때 일부에서 보셨겠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이런 전형에 이제 수시를 쓰게 되고요. 이게 떨어지면 보통 이제 정시를 쓰게 됩니다. 정시는 내년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시는 봤을 때는 주로 수능 점수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거고 이 정시에 최종 불합격됐다. 그러면 이제 추가 모집이 봤을 때 내년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실시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 일시 일정이 지금 봤을 때 이제 현재보다 더 연기될 거냐 안 될 거냐 사실은 추가 모집이 2월 말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봤을 때 연기되지 않고 금년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어지긴 합니다. 63페이지 그러면 보입 일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영재학교 원서 접수는 끝났죠. 영재학교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영재학교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원서 접수를 하지만 이 시기에 봤을 때 코로나19가 좀 상황이 심각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원서 접수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연기가 됐었던 거고 뭐 6월 14일 날 2단계 선발 시험을 봤습니다. 뭐 뒤에 반응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난이도는 쉬웠지만 봤을 때 시간이 부족했다. 뭐 이런 평들이 많았었습니다. 3단계 시험 뭐 6월 14일 날 본 친구들이 8월 초에 이제 3단계 과학 캠프를 보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봤을 때 뒤에 자세히 뭐 과학 캠프 면접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 일정이 이제 최종 8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과학고는 8월 중순부터 뭐 9월 초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면접은 11월 달,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2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64페이지 외고 과학고 입시까지는 정기입니다. 정기가 끝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입시 일정이 같습니다. 지역이 같으면 대부분 같고요. 일반고는 원서 접수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원서 접수가 들어가고 있다. 국제고 마찬가지, 전국 자사고 마찬가지.
그다음에 지역 자사고 6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전국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 썼을 때 떨어지면 일반고 쓰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대로 봤을 때 자기 지역에 일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타 지역을 쓸 때 전국 자사고를 쓸 때는 좀 사전에 좀 스크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떨어졌을 때 자기 지역 일반고에 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불편함이 없는데 그래도 돌다리를 두들겨 놓는 심정에서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66페이지. 자, 이제 선발 방법. 중요한 건 봤을 때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다음에 과학고는 내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곧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볼 텐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학고 끝났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내신이 반영됩니다. 그다음에 인천, 경남, 대전 같은 3학년 2학기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학고 원서 접수 썼다고 해서 3학년 2학기 수학과학 내신 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12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신경 써야 되고 실수를 했을 경우에 자칫 그동안 준비했던 지원 전략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7페이지 전국 자사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상산고, 민사, 광양제철고 최종 모집 요강은 아직 2021학년도 요강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김천고, 포항제철고, 상산고 그 다음에 광양제철고는 3학년 1학기까지 나머지 학교들은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68페이지. 자, 금년도 중3 학생들은 학생 수가 전년에 비해서 서울권은 9.2%가 감소합니다. 전국적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3만 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약 7%가 감소합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 경쟁률에서는 하락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뭐 영재학교 원서 접수 끝났지만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보다 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호도가 감소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원서 접수가 들어갔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머지 이제 69페이지 과학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전국 자사고, 72페이지 지역 자사고 경쟁률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과학고는 선호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조금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 보긴 합니다. 학생 수 감소가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선호도 상승 부분은 경쟁률 상승 요인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하는 학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 감소 영향을 미칠 거다. 다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부터는 정시 40%로 증가됩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하면 이제 보통은 수능에 강한 학교로 알려져 있죠. 이 학교들 과연 봤을 때는 수능에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이 얼마큼 높아질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과거 경험치로 놓고 보면 외고, 국제고는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도 높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크게 뭐 급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아마 지켜보면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특목 자사고 선발 방법. 일단 영재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은 내년부터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죠. 중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도 지원 가능한 학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1단계 서류평가에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제한이 있으면 당연히 경쟁률이 줄 수밖에 없는 학교겠죠. 그래서 비교과 우수한 학생들은 제한이 있는 학교, 대전과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뭐 지원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제한이 없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2단계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입니다. 이 시험으로 180명에서 뭐 1.5배수, 학교별로는 2배수까지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원자가 1000명, 2000명 넘는 인원들이 다 2단계 시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통과하는 친구들이 이제 지금 보면 금년도 중3 같은 경우는 3단계 8월 달에 시험 보는 과학 캠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로 최종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고는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소집 면접으로 뽑는데 제일 중요한 건 봤을 때는 출석 면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출석 면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면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4페이지 외고 국제고 1단계 영어 내신 2단계 면접입니다. 1단계 영어 내신 안 되면 2단계 면접을 못 봅니다.
영어 내신으로 1.5배에서 2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내신이 보통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점자 4점까지 들어갑니다. 상위권 외고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국어 4회,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국어 4회. 이게 안 되면 2학년 2학기, 그것도 안 되면 2학년 1학기까지 가는데 아직까지 2학년 1학기까지 간 경우는 없고 최상위권 학교 중에서는 2학년 2학기까지 간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봤을 때는 좀 내가 상위권 외고 국제고로 가고 싶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2학기 국어 4회까지 올해가 되도록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 자사고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내신, 2단계 면접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국영수사가 주요 내신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전 과목을 반영한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자사고 서울권 지역 자사고는 추첨입니다. 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을 통과하면 면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 자사고는 1단계 내신, 2단계 면접. 그래서 1단계 내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5페이지. 우선 봤을 때 영재학교랑 과학고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됐던 영재학교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별 반응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반응이 뭐냐? 수학과학 문항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창의성 문항이 출제되었다. 시험 시간이 줄어들어서 문제풀이에 부족했다. 심화 내문항은 전년 비해서 어려웠다. 또는 봤을 때 시험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평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특징이 뭐냐? 시험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는 봤을 때 대입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트렌드가 준킬러, 대입 수능에서 준킬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어려웠다. 놓고 보면 준킬러 문항은 심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내가 문제를 막상 풀려고 하면 못 풀리는 문제. 이게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영재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봤을 때 선행, 내가 선행을 안 하면 미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발생됐지만 최근에 문제를 놓고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선행, 심화, 반복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익숙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마치 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간 내에 못 풀었다는 게 중요하죠. 심화 학습이 그만큼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80, 81페이지, 82페이지 쭉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봤을 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93페이지 출석 면담 및 면접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출석 면담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선생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 다시 질문, 또 답변, 질문, 답변. 그만큼 봤을 때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묻고자 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94페이지, 95페이지는 소집 면접에서의 문제. 아마 중학교 과정을 나간 친구들 한번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 거냐 못 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이제 봤을 때 특목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1단계 내신 2단계 면접인데 1단계 내신 합격선에 말씀드리면 외고 대일 외고 대원 외고 160점 만점 중에 160점이 평균입니다. 즉 뭐냐면 B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명덕, 이화, 한영, 서울 외고를 놓고 보면 160점 중에 158점 또는 159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학기라도 영어를 봤을 때 A 받으면 40점, B를 받으면 36점, 4점 간점입니다. 즉 B를 받은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자 평균이 다 160점이기 때문에 동점자 사전까지 준비하라는 것도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 외고 체크해 보시고 지방권 외고 체크해 보십시오. 국제고 체크 다 봤을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은 거의 160점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고 내가 조금은 봤을 때 이 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스러운 학교들은 160점이 아니라 조금 봤을 때 그보다 낮은 B가 있어도 가는 학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 학교를 갔을 때 과연 봤을 때 내가 전국 평균 외고 실적만큼을 낼 수 있느냐 못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 전국 단위 자사고 학교성 하나고 외대부고 인천 한르고 올해 또는 만점 중에 만점입니다. 학교자 평균이. 그러니까 국영수사가 전국 단위 자사고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국영수사가 봤을 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올해를 다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도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전 과목 정말로 봤을 때 안타깝게 실수를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봤을 때 이제 3학년 2학기 예를 들어서 B를 받았다 한 개. 국영수사 가면 치명적이겠지만 기술 과정이다. 그러면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자사고 체크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01페이지. 자, 1단계 내신을 통과하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별도 준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서울권 내고 대부분 보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토대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봤을 때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있기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철저하게 쓰고 그 대해서 실제 면접 보기 전에 한 봤을 때는 뭐 일주일 전에 연습을 몇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대입에서도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을 미리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합격자 1단계 통과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일주일 앞두고 한 몇 번 연습하고 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3페이지 수도권 외고 좀 공통 질문이 나와서 지문 제시형 면접이 아니냐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당황스러워할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능력은 뭐냐면 핵심 요지 파악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핵심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당황스럽지 않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생각 다소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논리력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체크해 보십시오. 국제고도 마찬가지로 공통 질문이 나오지만 지문 제시형 면접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전국 단위 자사고 하나고 외대부고는 외국 국제고랑 비슷하고요. 상당고 일부 봤을 때 수학 문제처럼 비슷하게 나오지만 뭐 교과 지식이 요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고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내가 희망하는 학교들 미리 체크해봐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1페이지 체크해 보십시오. 112페이지 특목 자사고 합격자 사례 특목 자사고를 지원하든 안 하든 일반고를 지원하더라도 한번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대입에서 학생부 전형이 봤을 때 사실은 고입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 아이 자녀분이 학생부를 떼어봤을 때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많은 부모님들이 비교과 하면 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봤을 때 봉사활동 양이 적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량이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핵심 키워드입니다. 학생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과연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 키워드를 집어넣어 주는데 보면 대부분 학습 태도, 학습 수준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리더십, 이 친구가 봤을 때 학생 간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부, 자녀분 학생부를 볼 때 학습 태도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남들이 뭐든 다 들어가는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봤을 때 우리 아이만을 위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봤을 때도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깊이 있는 공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고 태도가 봤을 때 끈질기게 과제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봤을 때 휘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5페이지. 자 이제 여름방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 전에 봤을 때 이해할 게 학생부 항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고입이든 대입이든 학생부 항목은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수상 경력 대입은 수상 경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정 과목에서 최상위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할 때 교내 수상인데 고입은 봤을 때 수상 경력은 빠집니다. 대신 보면 내신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 어떤 교과 내신뿐만 아니라 세부 특기 사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고입에선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뭐 과거를 쓴다 그러면 수학과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과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생활기록부는 반영은 안 하지만 전과목이 들어갑니다. 전과목이 제출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면접을 볼 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116페이지. 자기소개서. 자, 자기소개서. 대입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입니다. 세 가지에다가 자율문항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학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는 학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 내용.
활동 내용인데 이게 보면 어떤 학습과 관련되면 더 시너지가 나지만 그 학습과 좀 더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의미 있는 활동이 좀 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학업에 대해서 학습 수준, 그 다음에 학습 태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즉 리더십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봤을 땐 리더십, 어떤 단체에서 어떤 문제, 서로가 갈등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목 자사고도 마찬가지로 보면 옆에 항목을 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1번 제일 중요합니다. 학습 내용.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는 조금 봤을 때 지원 동기며 학업 계획인데 학업 계획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제일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제일 자신 있는 게 사실은 3번입니다. 3번부터 쓰는데 3번은 사실은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리더십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봤을 때는 이런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7페이지 과연 쓸 때 우리 아이가 선생님 근데 다 좋은데 자기소개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많이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자, 이제 서울대가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봤을 때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학업 능력. 학업 능력은 지적 성취를 어디서 보느냐? 교과 관련 성취 수준. 즉 쉽게 얘기하면 내신입니다. 내신과 세부 특기 사항. 그다음에 교과 학업 관련 교내 수상.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중요한 건 뭐냐? 교과 및 방과 활동 이수 내용입니다. 교과 내용을 보는 겁니다. 교과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은 무엇을 할 건지 많이 고민할 건데 중요한 거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 탐구 활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학업과 관련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학업과 좀 동떨어져 있다. 그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1번에다 녹여 넣는다. 상당히 좀 봤을 때는 난관이 있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건 학업 태도, 학업 관련 교내 수상,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지적 호기심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 학내 활동 참여도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봤을 때 자녀분이 학습 태도가 봤을 때 어느 태도로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도 중요한 거, 학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수업 참여도, 태도, 수업에서 봤을 때 수업 시간에 조르는지 안 주는지, 그리고 수업을 봤을 때 질문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봤을 때 풀이 과정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녹여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리더십은 봤을 때는 뭐 소재입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건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거고요. 근데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은 이 친구가 봤을 때 리더로서의 소양 이런 부분이 충분히 묻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업 능력, 학습 태도, 학업의 소양 이렇게 나눠 있는데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선 학업 능력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서류에서 안 보이면 본인이 봤을 때 자기소개에서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학생부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지식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내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깊이 있게 공부했다는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학업태도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호기심 및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공부하고 있느냐 안 찾아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 그래도 어렵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가 제가 제시한 건 아니고 서울대가 제시한 겁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메모지에 다 적어보세요. 다 적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 봤을 때 의미를 부여해 주고, 왜?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써야 될지 압축하려고 하면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다 적시를 해주고 그 중에서 봤을 때 본인이 이제 추려 나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의미 없는 것부터 제거를 해 나가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보통은 보면 사례를 몇 가지를 들 거냐. 앞에서 나왔죠. 대입에서 의미 있는 활동 3가지 이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의미 있는 활동 사례 또는 이런 거를 3가지 이내를 압축해서 써 나가는 게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죠. 안 그러면 봤을 때 이 이상 많다.
가면 단순 사실 나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실 나열 하지 말고 과정이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내용을 나타내라 이렇게 보여져 있고, 구체적 경험이나 일화가 없으면 사실은 다 허황된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나 경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 그러면 적절한 사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 지원자 가장 많이 읽은 책, 뭐 여름 방학 동안 봤을 때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 부분도 봤을 때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능에서 봤을 때 비교과 뭐 독서 지문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될 거고, 그다음에 논리력 중요하다. 근데 독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제가 적시를 해드렸습니다. 뭐 끝으로 이제 봤을 때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목 자사고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고 영재학교는 봤을 때 과거 선행보다는 심화 공부를 많이 물어보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깊이 있는 공부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 심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과거 영재학교가 아니라 특목 자사고를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쓰려고 한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1단계 내신입니다. 근데 내신을 갖추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모두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신은 지원자가 대부분 기본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봤을 때 기본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봤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신 외에 진학했을 때 과연 봤을 때 어떤 깊이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갈 거냐, 공부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그랬고 수능, 뭐 내신이 잘 나오지만 수능이 안 나오는 학교, 그 다음에 내신 안 나오지만 수능이 잘 나오는 학교, 어느 학교가 봤을 때 진학 실적이 좋은지 이 부분도 많이 체크해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에서도 평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서류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얼만큼 깊이 있는 공부한 친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걸 항상 염두를 두시면서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기말고사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여름방학 동안 봤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좀 집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이를 좀 마련해 주는 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요 기간을 맞이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갖춰놓는 습관을 갖춰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학생이 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